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우리 배웠던 가구제,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 가구제부터 복습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게 있었고, 가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후적, 소극적 구제 수단, 사후와 사전 비교해 봤었죠? 사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움직이냐, 뒤에 움직이냐, 그런 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으로 가처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라는 문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기존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인가, 이런 문제였었지요. 집행정지부터 한번 봅니다. 집행정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원래는 효력의 정지라고 했죠. 집행을 정지를 시키려면 효과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효과를 정지를 시키려면 효력을 정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효력의 정지의 문제인 것인데, 근데 그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해결하고 말겠다. 그것이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23조 2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효력의 정지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철거명령을 가지고 대집행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었어요. 철거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집행의 정지다. 행정대집행이라는 집행력 행사를 못하게 막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계고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절차의 정지다. 다음 절차로 가가지고 대집행 실행까지 이어지는 걸 막는 거였습니다.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역시 절차의 정지다. 중요한 건 대집행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실행까지 도달하는 걸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효력의 정지다. 권력적 사실행위였었습니다. 이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효력의 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강제 철거가 종료되는 걸 막는 겁니다. 종료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건 집행의 정지다. 이거였죠. 집행의 정지다. 왜? 그 뒤에 강제징수라는 집행력 행사를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을 때 취소 확정 판결이나 아니면 취소 재결하고 비교했을 때 형성효가 인정되는 건 동일한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층까지만 지어진 상태다. 그러면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다. 형성력이라는 것이 원래는 형성효와 소급효가 결합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형성효와 장래효가 결합된다라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대세효 물론 인정됩니다. 이 집행정지도 소송입니다. 이것도 보전소송,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본체 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을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미니미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니미를 만들어놨다. 그럼 이 안에도 소송 요건으로서의 절차 요건이 있었듯이 신청 요건으로서의 절차 요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취소에서도 본안심리를 하듯이 여기서도 본안심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취소의 미니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한시적으로 단축을 시켜놓은 것뿐인 것이고, 취소이 수행하는 역할을 얘도 일정 부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이 제3자 소송에서 대세율을 통해서 달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집행정지도 대세율을 통해서 달성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님입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 이것도 역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금지 의무가 그대로 부과가 되고요. 이것은 23조 6항에서 30조 1항에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일반 규정에서 뭐는 도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소극적 의무로서 부작위 의무, 즉 반복금지 의무는 도출될 수 있다라고 했지요. 30조 1항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정지 결정에도 반복금지 의무는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과징금에다가 집행정지를 걸었을 때 다시 과징금 부과하면은 그것은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다. 기속력 위반이 된다. 시간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본안 판결 때까지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은 그때까지 되는 거고요. 집행정지 결정문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때까지고, 아무 말 없으면 이제 본안 판결 때까지인데, 하지만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에서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올 때는 집행정지를 걸어가지고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소기간 중간에 국가가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간방지 행위였습니다. 집행이 부정지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원칙이었었는데요. 이것이 공정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무효인 처분에도 집행 부정지가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도 집행 부정지가 적용된다면 집행 부정지가 공정력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정지가 원칙이고 거꾸로 예외적으로 집행 부정지가 예외로 인정될 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원고 쪽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피고 쪽에서 집행 부정지를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신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집행정지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이잖아요. 사후적이란 측면 하나하고 소극적이란 측면 하나하고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재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죠. 소극적 행정행위는 원래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 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적극적 구제수단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재처분 의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즉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소극적 구제수단의 신청도 역시 실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23조 6항이 30조 1항만 준용을 하고 있고요.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걸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항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 의무로서 자기 의무, 재처분 의무는 도출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었냐? 갱신허가 거부라는 문제하고 단계적 행정 절차라는 문제를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갱신허가 거부는 갱신기관의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상대방의 거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허가의 효력이 중단이 되는 것이 맞겠지만은 특별히 아무 말이 없으면 연장 신청을 한 이상해야 자동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갱신허가 거부라는 거부의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집행정지를 가지고 없애버리게 되면은 거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자동 연장돼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사라졌던 효력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갱신허가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어서 판례가 작용법 문제하고 쟁송법 문제에서 논리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갱신허가 거부라는 것은 사실은 거부 처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회 처분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철회 처분으로 보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소극적 처분이 아니라 적극적 처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구제수단이면 충분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적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서울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봤었습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 결정이 나왔는데 2차 시험으로 논술시험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했을 때 불합격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정을 했더라 이거예요. 보기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급법원에서 하급심에서 인정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거 역시도 수인 하명 적극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입학허가 결정에서 불합격 결정 나왔을 때 집행정지를 인정한 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푸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 그냥 판례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대법원입니다. 판례가 그러면 대법원인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하급심이다. 서울행정법원 하급심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행정심판법이 바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바로 개정이 되면서 가처분 제도가 행정심판에 도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집행정지가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서 배웠던 것처럼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분성,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 행정행위는 장래 위험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겠는가? 왜 그렇죠? 이거는 장래 위험 문제니까 뭐가 필요하다? 사전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사전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건데 사후적 구제수단이 집행정지의 실익이 과연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장래 위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장래 위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행정행위를 본체에서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건 단순한 장래 위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현재의 위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지 이미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대상 적격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장래 위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위험 문제로 바라본다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집행정지의 실익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같은 이유에서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요건은 중대장님이 똥이 마려우셨습니다. 그래서 본대는 전부 다 회급 급히 돌아가라고 복명복창을 시켰다고 했죠.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여기서 본대는 절차 요건이고 회급 복명은 실체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은 그것은 이제 요건 심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실체 요건은 본안 심리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집행정지라는 보전 소송에서 그 다음에 본대 회급 여기까지는 적극적 요건이고 복명 이것은 소극적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 요건은 인용 결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극적 요건은 기각 결정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본대 회급 복명을 2개, 4개, 4개, 2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을 비교를 해봤었고요. 첫 번째 민사소송과 달리 우리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본체 소송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체 소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적법과 계속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적법과 계속 2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집행정지는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가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효력이 있는 자귀처분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자귀처분이 존재된다고요. 유효한 자귀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유효한 자귀처분이 있어야 되니까 유효가 깨진다고 하려면 실효돼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돼서 정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듯이 이렇게 실효돼 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유효한 자귀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귀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는 그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부처분의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닙니다. 거부처분의 문제는 이 대상적격 문제가 아니라 신청이익 문제에서 다뤄졌다라는 점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 즉 문헌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질상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은 병역 처분이라거나 아니면 시험 결정, 시험에 대한 불합격 결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플러스 알파를 인정을 했습니다. 알파는 수인 한도론을 적용을 시키고 있었고요. 도저히 돈 줘갖고는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준다. 그러면 실제로는 해석을 통해 어디까지 확대를 시킨 것이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손해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중대한 손해까지. 행정심판법은 30조의 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은 애시당초 중대한 손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애시당초 중대한 손해라고 해서 이와 같이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입니다. 긴급한 필요. 긴급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이게 바로 시간상 급박성이고요. 필요 이게 바로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되는 겁니다. 긴급이 있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시간상 급박성. 최소한 본안 판결 나오기 전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필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발생할지도 몰라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있어야 된다, 매우 커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입니다. 소극적 요건이지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 건데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때는 어떨 때냐? 사익이 엄청나게 클 때죠. 사익이 엄청나게 커. 그게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익이 큰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공익이 존재한다면 공공복리,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집행정지를 시켰을 때 오히려 침해당하는 경우인데 그게 너무나도 크다면 그때는 이익 형량의 산물로서의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될 것. 청구의 이유가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처분이 적법이다 위법이다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보전 소송으로서 집행정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본체 소송으로서 취소해서 다룰 문제인 겁니다. 원칙은 그렇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목적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 즉 권리 회복의 불능 상태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소 판결 가능성이 1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소 판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이와 같이 청구의 이유 없이 명백해서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고 판례 역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집행정지는 판결의 형식이 아니고 명령의 형식이 아니고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의 형식으로 본안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결정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집행정지는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 없이도 물론 신청 있어도 되고요.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결정이나 기각결정이 나왔을 때 그 인용결정에 불만을 갖는 것은 피신청인 쪽이죠. 행정청. 그 다음에 기각결정에 불만을 갖는 것은 신청인 쪽이죠. 원고 쪽에서 불복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복 방법이 있어요. 이 즉시항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시항고가 어디서 인정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즉시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즉시항고는 당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적극적 요건이 4개가 있었고 소극적 요건이 2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적극적 요건 4개 중에서도 실체 요건에 해당하는 3번, 4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번, 4번에 있는 적극적 요건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5번, 6번에 있는 소극적 요건이 생겨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24조에 근거해서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논의가 나오는 거는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 민사집행법은 300조의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8조 2항과 300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처분이 준용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구제에서 평면 나눴을 때 3번, 4번 예방적 금지소송과 의무행송 쪽 거기가 아니라 어디 2번 거부처분 취소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어쨌든 본체 소송이 있어야만 가구제 논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사후적 소송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영역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가처분이 필요한 것은 2번 영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번 영역에서 과연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같은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만약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는 관계죠. 소는 대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대는 가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더 강도가 세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소가 되는 거예요. 소는 대를 배제한다. 이 논법이 과연 적용될 수 있겠는가? 적용이 되려면 서로 일정 관계를 맺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가처분을 배제한다는 주장이 있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을 배제한 특칙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처분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서도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가처분 준용을 허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소송으로서 음해행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면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가이행뿐만 아니라 가금지까지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는 것은 입법과오. 그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입법과오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고, 이거는 어디를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심판법을 보고도 알 수 있다. 심판법에는 음해행심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가금지는 존재하지 않고 가이행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개정안과 심판법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 기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논의의 시작은 위법성 판단시는 판결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으면 판결을 선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위법성 판단 기준시 역시도 판결시가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생겼었고, 이런 문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시점이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처분시하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어야만 위법성 판단 기준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과 달라지는 기본적인 변수는 법령 개정과 사정 변경이 되는 것이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법령 상태를 바꿔버리고 사정 변경을 통해서 사실 상태를 바꿔버리는데, 종전의 법령 상태와 그 다음에 변경된 법령 상태, 종전의 사실 상태와 변경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처분의 위법적법이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기준시를 언제로 볼 것인가?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여기를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고 하는 거다. 여기가 바로 일반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요구소송과 방어소송을 불문한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후적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이유는 처분이 나온 시점에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권리의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됨으로써 권리의무 관계가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완성된 시점인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을 적용시켜서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번 평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1번 평면은 그 3번 평면과 달리 1번 평면은 2번 평면의 영향을 받습니다. 2번 평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시 판결시 중에서 우리가 처분시 입장을 취했죠. 그러니까 처분시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처분시가 원칙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처분시가 원칙이 된다라는 것은 신청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 신청시로 소급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신청시에는 아직 그 법이 개정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개정됐을 때 아직 처분이 안 나왔죠?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시와 처분시 중간에 개정된 법령을 신청시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있는 거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판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의 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법률행위였습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 즉 금전 문제였습니다. 돈 지급하는 거. 금전 지급 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확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행정청이 그 지급 대상자라는 사실만 확정을 지어주는 것뿐이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신청 시에 이미 법률관계는 완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라고 한다면 신청 시에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평면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3번 평면으로 가시게 되면 행위시와 처분시였었죠. 행위시는 이것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 제재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요건 문제이든 아니면 효과 부분에서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를 며칠을 걸 것인지 라는 문제이든 불문하고 말이죠. 행위시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는 완성돼 버린다. 따라서 행위시의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떨 때는 아니라고 했죠.
다만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거나 또 다른 이유의 어떤 위헌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법령을 개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시에 있는 법을 행위시에다가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 즉 처분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신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린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징계시효였습니다. 징계시효. 징계 내용과 달리 징계시효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 안에 징계를 한다라고 돼 있을 때 법이 개정된 시점이 3년 안쪽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3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미완성의 상태인 것이다. 그러면 개정법령을 적용시켜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그러면 4년 차에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판단 기준 시의 7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79페이지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준시 논의를 시작할 때 취송하고 무효확인송 두 개를 걸어놓고 들어갔었습니다. 취송에서는 처분의 적법 위법에 대한 1단계 판단만 한다. 그거는 위법하면 최소한 취소 사유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은 1단계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위법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1단계는 중복된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취송하고 무효확인송이라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좀 특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위 여파인송은 과연 취송이나 무효확인송과 마찬가지로 얘도 처분시가 적용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재소시설, 상당기간 경과시설, 판결시설 이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위 같은 경우 여러분 처분시가 있습니까? 언제가 처분시입니까 도대체? 처분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응답은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시를 적용시키려고 해도 처분시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결시를 적용시킵니다. 그렇다면 부작위 위법 확인성 도중에 만약에 처분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처분이 등장해버리면 어떤 경우죠?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 도중에 행정청이 허가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나는 허가 받았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쵸?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거부처분이 나왔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부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이 생겼네. 처분이 생겼네. 여기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아니에요. 부작위 여파인송은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응답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부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야? 응답을 한 거 아닙니까? 응답을 한 거야. 응답을 한 거니까 이미 목적 달성 각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송 중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화살표 처분시 X.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어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소송 중 동그라미 오른쪽 화살표 처분시 X. 일단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돌려볼까요? 처분시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화살표 소송 중 X. 거부 처분이 나와서 만약에 처분시가 나타나잖아요. 등장을 하잖아. 소송이 없어요. 소송이 없는데 무슨 기준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처분시가 있으면 소송이 없고 소송이 있으면 처분시가 없고 그 다음에 처분이 생기면 소송이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처분시를 구조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작위 여파인송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가 아니다. 판결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송의 심리 오늘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송을 공부를 하게 되면 1단계 소송재판, 2단계 본안재판, 3단계 법원 판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지요. 그래요. 법원의 판결은 취송의 심리가 끝나서 나오는 거니까 3단계 빼고 1단계, 2단계 거기가 소송심리입니다. 1단계, 2단계 거기가 소송심리예요. 그러니까 소송재판에서의 요건심리하고요. 본안재판에서의 본안심리를 합쳐서 우리가 소송심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송심리다. 소송심리는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주장한 그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잖아. 소송 자료를 찾아 내가 준비를 해요.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국은 주장하고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주장하고 입증한다는 뜻이에요. 주장 and 입증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심리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문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 다음에 미군정 시대를 거쳤습니다. 북한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지. 여러분 문제를 못 풀다가 그랬지? 남북 화해, 그 다음에 서로 불가침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법이 아니다. 이 문제를 보면 또 가슴 또 찌릿찌릿. 왜 그럴까요? 서로 불가침한다라는 협약이 조약과 같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영원 무궁토록 통일 못합니다. 고집 부리다가 우리가 망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남한산성 보셨지요? 남한산성 영화 봤죠?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 전체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동강 나 있는 상태에서 아니 독일도 그런 치욕을 겪었어요. 그 큰 나라도 결국 외세에 의해서 그런 치욕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더 요충지예요. 그렇죠? 일본은 우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외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 종국적인 방법은 통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을 계속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해놓고 나서 책에 교과서에 저희 때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김일성을 돼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간부들을 늑대로 그려놓고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 북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불쌍한 인민들 어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그 정권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찬성하는 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인민들은 어쩔 겁니까? 우리 돈 드니까 버리자? 그런 식의 생각을 정말 해야 되는 겁니까? 역사라는 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잖아요.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둘이의 싸움인데 우리가 옆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신 분들이죠. 나오신 분들. 저희 학교 앞에는 그 북한의 노동당 간부분들도 계셨어요. 앞에서 오코노미 악기를 팔고 계셨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후배들을 데리고 항상 저는 하루에 술자리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야지 하루가 끝나거든. 365일을 하고 주말엔 무조건 MT를 가야 됩니다. 우이동에 항상 자리를 잡고 후배들을 기다립니다. 매주. 항상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선배님은 언제나 그 시간에 거기에 가면 술을 들고 계신다. 그래서 형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가면 된다. 항상 저는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지요. 공부는 집중해서 2년이면 충분히 합니다. 뭐든 다 2년이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과도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탈출하신 분들이 정말 살기가 힘드시거든. 술 팔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후배들 데리고 술 먹을 땐 항상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집을 하시는, 탈출하신 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 계셨어요. 가서 이제, 애들한테 술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애들을 술을 사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요. 97학번, 98학번 이런 후배들, 꼬맹이들을 술 사주기 위해서 제 주머니에 최소 3,000을 준비했어요. 알바로. 훌륭한 선배 아닙니까? 이런 선배들이 아주 훌륭한 선배인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고마워하지 않아. 당연한 줄 알아. 나쁜 놈들. 그치? 그래 내리사랑인 겁니다.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똑똑하십니다. 진짜 노동당 간부는 진짜 똑똑해요. 근데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없어요.
내려와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적대감이 없어요. 예. 그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만.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법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헌법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바뀌면 헌법이 바뀌고 헌법이 바뀌면 법적 판단이 바뀝니다. 알겠어요? 왜 지금 주어진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거를 강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법인 거예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을 20일을 했습니다. 단장을 하면서 국회 앞에서. 예. 20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괜찮아집니다. 날씬해져요. 아주 괜찮아집니다. 거울 보면 만족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예요. 오, 점점 각 나와, 턱선 살아,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낙이라도 없으면 못합니다. 아주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갖고, 그죠? 매일 밤 편의점을 가고 싶은 이 욕망을, 근데, 그랬는데, 국어학번 후배 하나가, 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국어학번 후배 하나가 여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민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후배 하나가 난 진짜 맨날 뭐 먹고 싶어갖고 몰래 난 단장이니까 나가도 되잖아. 애들 세미나 시키고 딱 텐트 박 나가 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나서 정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양아치 같은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가다듬고 또 이제 계속 견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법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 좀 치욕스러운 법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을 바꾸고 좀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만 믿어. 아무도 안 믿어요. 우선 사법부도 안 믿어. 입법부는 당연히 안 믿고요. 네, 행정부는 이번 정권 믿습니다. 지금까지 실수가 한 번도 없어. 실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 없는 정권 난 본 적이 없어요. 인사 실패? 그런 건 대세 영향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계속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다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야. 그치? 다음 하시는 분이 이거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보다 잘한다? 근데 옆에 따라 붙는 분들이 또 자기 색깔은 있으셔야 되니까 지금 있는 분들을 쓸 수가 없어 또. 그죠? 그럼 다음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10년을 쉬었잖아, 민주당이. 10년을 썼는데 그동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을 거 아니야? 인력 풀을 지금 문정부가 다 쓰고 있잖아. 다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다시 민주당이 될 거거든요. 2번까지는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다음 들어가신 분은 인력 풀이 없을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새로운 컨셉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죠. 일제강점기에 독일의 행정법 체계가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직권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군정 당시에 이제 걔네들의 체계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서 당사자주의가 들어왔고요. 이 부분만큼은 미국 쪽의 영향을 더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가 예외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라고 하게 되면 소송 당사자에게 이 소송에 대한 주도권을 맡겨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직권주의라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 법원에게입니다. 법원에게 그 주도권을 맡겨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직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권주의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당사자주의의 내용을 보고 거기랑 지금 직권주의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당사자주의에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실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처분권주의는 약간 거시적인 문제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변론주의라는 것은 요거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 실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먼저 심판 절차의 개시와 그 다음 심판 대상의 결정, 그리고 심판 절차의 종료. 소송으로 치게 되면 소개시, 소송물, 그리고 소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맡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열어버릴 수는 없어요. 재판을 열려면 당사자가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당사자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야, 이거 재판이 좀 필요하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좀 해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하되, 당사자, 갑하고 너하고 들어와서 한번 싸워볼래? 갑하고 을하고 둘이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엔 소송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송을 그냥 종료시킬 수는 없어요. 소를 종료를 시킨다라고 할 때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할까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나서요, 스스로 소취할 수도 있어요. 그만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소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고가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제가 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소송 절차에서 이탈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피고가 내가 졌어 라고 하고 고개를 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청구의 인낙이라고 합니다. 인낙.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서로 타협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에도 소송상 화해 제도가 실무상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소법 개정안에 소송상 화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가 그것도 법무부가 지워버렸어요. 그건 왜 지웠는지 몰라. 걔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생각이 그냥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그냥 단순히 마련한 것밖에 없어요. 법의 근거를 그냥 둔 거예요.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 근데 그걸 지워버렸어요.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뭐 말씀드렸냐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소송상 화해 제도와 같이 누가 원고나 피고의 행위에 의해서 소송을 종료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소장을 작성을 하잖아요. 소장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소장 그냥 마음대로 막 쓰면 돼요. 여기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면 돼. 다 쓰면 되는데, 주저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싫어하지. 좀 싫어하니까 좀 깔끔하게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짧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책을 내라고 해서 지금 뭐 쓰고 있긴 한데, 응? 남들처럼 막 이렇게 이 책이 뭐 글씨 요만해, 그치?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보니까 글씨 되게 요만해 책이 이만해. 다른 분들 행정법 책 보면 이거 3권 4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합치면 이만해. 근데 글씨가 요만하거든. 그러면 이 정도 글씨로 하게 되면 행정법 이만해. 난 진짜 그거를 내야 되는 건가? 라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만한 거 2개, 1, 2 하고 문제만 풀면 돼요. 문제만. 그것도 기출문제만 풀어도 90은 넘어요. 기출만 풀어도 90이 넘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잖아요. 100점을 맞기. 근데 모의고사 푼다고 100점이 나오나? 라는 사실 고민도 들어. 90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무겁게 확장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이 들어요. 스스로. 근데 요구하니까, 학원 출판사는 요구를 하니까 뭐 시작을 하다가도 자꾸 스스로 경계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수험이라는 것 자체는 100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알면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열을 알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런 걸 메타인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열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100을 아는 사람보다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100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또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주저리저리 그냥 두서 없이 들어본 것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점수로 연결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좀 높게 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필수 과목에 집중. 죄송합니다. 저도 필수 과목입니다.
3년 뒤. 그쵸? 네. 나 아직 선택이지. 네. 그래서 필수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게 써도 된다고. 길게 써도 되는데, 짧게 쓰면 좋아한다고, 법관이. 짧게 쓰면. 당연히 좋아하지. 예. 이렇게 짧게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로 살 붙이고 끝! 넘어가. 이런 다음에 문제 풀고. 그러면 되네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고 여기가 청구 원인입니다. 청구 원인 이게 소장이에요. 이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여기가 뭐야? 판결 주문입니다. 주문. 여기가 판결 이유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 취지 내가 원하는 걸 써요. 내가 원하는 걸 쓰고 내가 왜 그걸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 이유를 쓰겠지. 판결 주문, 야 결론 이렇게 나왔거든? 이라고 써요. 쓰고 나서 그 이유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청구 취지하고 청구 취지하고 여기에 있는 판결 주문은 있잖아요. 같아요. 전제는 인용되었을 때.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구 취지에다가는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그러면 판결문 주문에다가 주문 부분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라고 쓰는 거거든. 그러면 판결 주문을 읽어주잖아. 판결 선고할 때. 너가 이겼어. 네가 원했던 그 말 해줄게.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사랑해 이렇게 쓰면 죽어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더원의 사랑아. 이건 노래야 노래. 18번. 네. 똑같이 불러. 내가 좀 더 나아. 네. 점수는 안 나와. 네. 노래방 점수. 그건 가짜야. 네. 감동을 받아야 노래지. 그치? 상대방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고, 소름 좀 있고, 그 다음에 박수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래야 노래지. 그 점수, 그런 제발 점수로 세상을 평가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점수를 평가받으시고. 그래서 인용이 되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행정청이 갑에게 했던 이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쓴다고. 뭐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구한테 했던 처분? A 처분. A 처분. 그래서 여기다가 A 처분을 어디다 쓸까?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요.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써요.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얘가 여기다가 그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A 처분을 취소한다. 이제 요즘에는 막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법원의 절차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 알죠. 그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대통령님께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 교양 수업을 진행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들 정말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저는 정말 아주 좋은 계기였다. 잘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간에 소송물이 나오는 거야. 소송물. 샌드위치를 당해요. 소송물이란 거는 대상적격하고 다른 거라고 했어요. 대상적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야. 그럼 여기엔 소송물은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고요. 다른 말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절대. 둘 다 대상이라는 표현이 겹치고 있으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거는 뭐 사실 한 10년 공부한 애들도 막 헷갈려요. 이게 딱 정하면 끝나는 거야. 뭐라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우린 행위소송이니까 그게 소의 대상. 이게 대상적격. 그 다음에 소송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법원은 뭐를 판단해주면 되니? 이거예요. 뭘 판단해주면 되니? 그러니까 얘 말이 맞는지 아닌지 A 처분을 정말 취소해야 되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뭐를 심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뭘 판단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속물 이론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민사소송의 소속물 이론이든, 아니면 행정소송의 소속물 이론이든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 그냥 A 처분의 위법 존부, 이렇게 봐요. 동설 판례가. 잘못된 건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A 처분의 뭐라고? 위법성 존부, 위법 존부.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지금 저기서 하는 게 바로 본안재판이거든요. 본안재판에서 법원이 뭐만 판단하나? 그 처분이 위법한지, 객관적으로 위법한지 존부만 판단하죠. 객관적으로 위법한지 존부만 판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송은 소송재판이 핵심이야? 본안재판이 핵심이야? 진짜 본게임은 본안재판이잖아. 그치? 본안재판이 핵심이지? 그래요. 취소는 객관적 소송이에요. 객관적으로 쓰지 마.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예. 아니 통설과 판례는 주관적 소송이라고 봐요. 보는데 그게 틀린 거라고요. 쪽수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주관적 요소가 있어요? 어디 원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본다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위법한지만 심리하고 위법하면 인용, 적법하면 기각, 게임 끝. 이렇게 간다고요.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정상이거든. 독일은 여기서 1단계 이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들어가. 2단계를 들어가서 만약 위법이라면 그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원고의 권리 침해 여부까지 판단을 해요.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그게 주관적 소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우리는 소송재판에서 원고 적격 요건 부분에서 권리가 있어야 돼 라고만 말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실제로 본안에 들어가서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 소송은 오히려 프랑스의 객관적 소송인 월권 소송과 더 닮아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판례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난이 심해. 실제로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A 처분 때문에 B라는 이익이 침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B가 권리가 아니야. B가 권리가 아닌데 근데 내가 C라는 이익도 갖고는 있어요. 근데 C라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맞아. 이건 권리야. 그러면 얘가 원고적격에서 뭘 주장해요? 전혀 관심도 없는 C라는 이익을 주장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권리니까 원고적격을 인정받고 통과해서 본안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생각해봐요. A 처분이 있거든? 이렇게 A 처분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라는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이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A 처분에 의해서 B라는 이익은 침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이익은 침해가 안 됐거든요. 침해가 안 됐는데 얘는 권리가 아니고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이거는 권리가 맞아요. 이건 권리가 맞거든요. 그러면 원고적격에서 이거를 주장을 안 하고 이걸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권리로 인정을 받았지. 원고적격을 통과하고 본안 들어가 버렸지. 본안 들어갔는데 진짜 주관적 소송인 독일의 취소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처분에 위법한지를 보고 나서 저 C라는 이익을 원고적격에 주장을 했으니까 저 이익이 침해돼야 되는 거거든. 원고의 C라는 이익이 침해되는지를 본단 말이야. 침해가 안 됐잖아. 침해 안 됐으니까 이딴 상황이면 독일 가면 기각이에요. 뭔 소리야? 이래버린다고. 미쳤냐?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C를 주장하고 본안 들어가서 위법 인정받는 순간 인용받아갖고 실제로 내가 원했던 이걸 살려버린다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셨어요? 눈 가리고 아웅. 말장난 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꾸라지. 법꾸라지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나라 법 제도가 이렇게 왁구가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장난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체하고 이 절차에서 나오는 결론하고가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난을 못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좀 아는 놈들이 장난치고 걔네들만 돈 벌고 막 이런 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런 걸 다 이렇게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야. 정상화 시키면 어디서 장난질을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송은 사실은 객관적 소송이에요. 그래서 소송물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분의 위법성 및 원고의 권리 침해 여부가 취소의 소송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전 이걸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판례는 뭐예요? 취소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따라왔죠? 예, 뭐예요?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법원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법원은 어떤 내용에 대한 심리를 해야 될 것인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그게 바로 소송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샌드위치를 당하면서 소송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서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A 처분을 취소한다. 근데 여기서 이러면 되겠어요? 예, 이게 아니라 B 처분의 위법성 존부를 법원이 재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게 바로 소송물은 원고가 결정한다. 원고가 결정한다. 원고가 소장에다가 A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쓰면 소송물은 A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것이지 B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 예, 그것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분권주의가 되는 거야.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변론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문제로. 그래서 변론주의 내용은 두 개거든.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있어요. 예,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막 다 직권으로 탐지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건 패소 위험입니다. 패소 위험.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하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발생하는 패소 위험을 누구에게 적용 귀속시킬 것인가? 그게 바로 주장 책임의 분배. 오케이? 따라왔어요? 주장 책임은 뭐라고? 주장 책임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장 책임의 분배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심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패소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이게 주장 책임의 분배. 그 전자를 객관적 주장 책임, 후자를 주관적 주장 책임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입증 책임도 똑같은 거예요. 입증 책임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사실로 취급한다. 이게 객관적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입증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발생하는 패소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입증 책임의 분배, 주관적 입증 책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입증하지 않으면 없는 걸로 취급해요. 그게 변론주의 원칙입니다. 변론주의 원칙.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행정법원 판사는 뭐 맨날 행정소송만 하는데 딱 보면 각이 나오지. 그렇죠? 이건 뭐 진짜 저기 왠지 저쪽에 위법성이 있을 듯. 이 사건은 이건 이쪽에 위법성이 있을 듯. 이게 딱 보인다고. 근데 당사자가 원고하고 피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을 때 있잖아. 속 터지지 답답하지. 저기라고 말해. 저기라고 말해. 막 속으로 막 얘기하죠. 네. 하지만 주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심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게 주장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변론주의에서 연결시키세요. 변론주의에서 연결시켜서 이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인정을 해요. 예외, 직권주의를 인정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직권 탐지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직권 탐지주의. 주장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스스로 탐지해서 그와 같은 요건 사실의 전부를 심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장 책임에 대비되는 게 직권 탐지주의야. 주장 책임에 대비되는 게. 그 다음에 직권 증거조사주의라는 게 또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입증 책임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직권 증거조사주의가 되는 거야. 입증을 한다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그 소송 자료를 있잖아요. 증거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거거든. 그딴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은 뭐예요? 법관에게 100% 확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100% 확신을 주는 행위야. 우리 앞에 집행정지에서는 입증이란 표현을 안 썼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소명이라고 했지. 소명. 소명은 뭐야? 100% 확신까지는 아니고요. 법관에게 50% 정도의 심증을 부여해 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집행정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면 충분합니다. 심증을 형성해주면 충분한 거야. 하지만 취소송, 본체소송 같은 경우엔 최종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게 100%의 확신을 줘야 됩니다. 이거 외엔 딴 방법 없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확신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증거를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가지고 법원에게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직권으로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할 때도 있다고요. 할 때도 있다고. 그래서 주장 책임 예외는 뭐라고? 직권 탐지주의. 입증 책임 예외는 뭐라고? 직권 증거조사주의. 그러니까 당사자주의에는 절차 측면에서의 처분권주의, 실체 측면의 변론주의가 있고 이 처분권주의는 예외가 없어요. 죽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깰 수 없습니다. 죽어도. 변론주의 쪽에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변론주의 내용에 주장 입증의 주장 쪽이 직권탐지, 입증 쪽이 직권증거조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각 잡았죠? 머릿속으로 그림 딱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